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전방 십자인대 수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건국대병원 반월연골판 이식 클리닉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주된 진료 분야는 다음과 같이 전방 십자인대, 반월연골판 이식, 연골 손상 이런 분야입니다. 우선 저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전방 십자인대 수술과 반월연골판 이식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연간 많이 할 때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한 300건 이상을 시행하고 있고, 반월연골판 이식술 같은 경우에서는 한 연간 80례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 최고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카페를 통해서 환자분들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최적의 치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를 다루어 볼 건데, 첫 번째,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방법, 최고의 수술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은 부분이죠. 다음으로는 이식권 논쟁에 대해서 자가권하고 동종권을 비교했을 때 과연 자가권이 더 우세한가? 이 부분은 의사들 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환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진료를 보러 오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최고의 난제,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 이 부분은 환자분들이 여러 번 수술을 받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부분은 의사가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수술 전후 관리법.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영역인데,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저희 스포츠의학센터 건강운동관리사 선생님이 발표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최고의 수술 방법은 무엇인가? 수술을 잘 한다는 것은 터널 위치도 잘 잡고 잘 만들어야 되겠고, 튼튼한 이식권을 사용해야 되겠고, 이식권을 잘 고정을 해야겠죠. 다음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재활을 잘 해야지 성공적인 전방 십자인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수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터널 위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방 십자인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왼쪽 그림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방 십자인대의 해부입니다. 경골과 대퇴골에 이어지면서 부착하는 전방 십자인대는 경골하고 대퇴부에서 2개의 다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흔히 전내측 다발, 후해측 다발 2개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온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전방 십자인대가 타원형의 그런 다발 모양이 아니고 넓은 판형 모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뼈에 직접적으로 부착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부학적 개념에 대한 차이가 있으면은 수술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다발을 선호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경골과 대퇴 터널 2개를 뚫고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판형의 십자인대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뼈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중다발 수술을 해놓고 CT를 찍어보면 다음과 같이 2개의 터널이 뚫리게 되죠. 하지만 요즘 이중다발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중다발을 뚫고 수술을 했을 때 초기의 강도는 단일다발보다 강할 수는 있으나, 이중다발을 하고 나서 만약에 재파열이 돼서 재수술을 한다고 할 때는 터널이 중첩되면서 넓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이 2다발의 가운데와 가운데를 찍어서 연결하는 식으로 단일다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형 구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널쩍한 뼈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CT를 찍어보면 판 모양의 뼈가 삽입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해부학적에 대해서도 의사들마다 논쟁이 있다는 것이 좀 놀랍게 생각이 될 건데, 십자인대 수술 자체가 한 5년, 10년 단위로 해서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수술 방법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따라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수술을 하다가 또 새로운 수술법의 단점이 발견되면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수술 방법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이중다발 개념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전내 측 다발과 후회 측 다발이 부착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판형의 전방십자인대 부착부는 원통형의 전방십자인대 부착부보다는 좀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부위에다가 전방십자인대 터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예전 개념부터 지금까지도 널리 통용되고 있는 이중다발 개념을 그래도 저는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중다발 중에서는 전외 측 다발 쪽에 조금 치우쳐서 가운데 부분에 뚫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전방십자인대가 뼈에 직접적으로 부착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나온 이런 판형 전방십자인대 부착부도 어느 정도는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 포함을 시키는 터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는 결국에는 터널 위치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터널 위치 분석은 주로 3D CT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뒷벽에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선을 그었을 때 이 선 부위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판형의 전방십자인대 부착부인 것이고, 이 뒤쪽으로 부착하는 부분이 예전부터 통용되어 왔던 이중다발이 부착하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앞쪽으로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고 오시는 분들 3D CT를 찍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앞쪽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이 되었다고 꼭 결과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실패할 가능성은 좀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인대 수술을 한다는 것은 해부학적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해부학적 위치로 복원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부학적 위치에서 어긋나 있으면 전방십자인대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수술하는 사람이 항상 100% 정확한 위치에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수술할 때마다 여기에 뚫고 여기에 뚫고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는 수술은 좀 정확성이 떨어지는 수술이 되겠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 안에 위치할 수 있도록, 뒤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터널을 만들면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부학적 위치로 정확한 터널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개발되어 왔죠. 우리가 초창기에 수술했던 방식은 이런 식으로 경골을 통해서 대퇴부의 터널을 만드는 경경골 술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경골 술식을 이용한 재건술은 해부학적 재건술을 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십자인대 부착부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인데 경골을 통해서 갖고는 이 빨간색 위치로 도달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터널 위치도 수직 방향인 이런 위치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경경골 술식을 변형시킨 변형된 경경골 술식이 있습니다. 여러 술자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 변형되는 방식의 제각각이기 때문에 변형된 경골 술식이라고 해서 딱 특정화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개발하신 방법은 경골 술식을 통해서 하는데,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최대한 가이드 핀을 삽입할 때 해부학적 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고, 또 어떤 술자들은 수술할 시에 다리의 포지션을 좀 비틀어서 꼬아서 회전시켜서 이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쓴다던가, 하여튼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골 술식은 한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퇴 터널을 정확하게 뚫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인대 재건술하고 나서 결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에는 대퇴 터널의 위치입니다. 경골 터널은 어느 정도는 일관되게 만들 수 있지만 대퇴 터널 위치 잡는 것은 수술하는 사람의 경험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퇴 터널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고를 통하지 않고 바로 대퇴 터널을 뚫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뚫어주는 전내측 삽입구를 통한 술식이 있겠고, 또 하나는 밖에서 안으로 뚫어주는 아웃사이드인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수술하는 사람의 느끼는 난이도는 어떠냐? 난이도가 쉽다는 것은 수술을 할 때마다 재현성이 높다는 것이죠. 수술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 반복적으로 해도 이 정도에는 뚫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재현성이 높다는 것이고, 재현성이 낮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뚫을 때마다 중구난방이다. 어떨 때는 잘 뚫고 어떨 때는 벗어나서 뚫는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수술은 아무래도 아웃사이드인 수술 방식입니다. 안에서 포인트를 잡고 그냥 밖에서 이런 기구를 통해서 뚫어주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의 난이도는 전내측 삽입구를 통한 술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뚫는데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나서 안에서 바깥으로 터널을 넓혀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제일 재현성이 낮은 어려운 수술은 변형된 경골 술식이죠. 수술이 잘 되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경고를 통해서 대퇴 터널을 만들 때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못 만드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스승님이 개발하신 변형된 경골 술식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직접적으로 대퇴 터널을 만들 수 있는 방식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의사들은 어떠한 수술 방식을 많이 선택하고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분석은 3년 이내에 나온 분석인데 전내측 삽입구를 통한 술식이 한 80% 정도로 이용하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나머지 10%가 경경골 술식 아니면 아웃사이드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의사들 중 80%는 전내측 삽입구를 통한 술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역별 분포를 봐도 아시아, 남미, 유럽, 북미, 아프리카 이렇게 여러 대륙을 봤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전내측 삽입구를 사용하는 의사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골 술식 아니면 RD가 아웃사이드인 방식인데 아웃사이드인 방식을 많이 채택하는 나라도 있고 경골 술식을 많이 하는 나라도 있죠. 이 두 가지 술식은 그냥 고마고마하게 어느 하나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전내측 삽입구를 통한 술식은 그냥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술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웃사이드인 수술 방식은 어떤 것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서 포인트를 잡고 이러한 기구를 이용해서 밖에서 안으로 뚫어주는 겁니다. 비교적 쉽게 터널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터널을 만들기가 쉽죠. 그래서 이 터널에 이식건을 삽입해서 고정을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웃사이드 방식을 잘 사용하진 않는데 제가 사용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남아있는 인대가 꽤 있을 때 이 인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방식을 위해서 채택을 하는 것이죠. 이 왼쪽 사진을 보면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전방 십자인대가 꽤 많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경골 술식이나 전내측 삽입구를 통한 술식을 통해서 터널을 만든다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 방향으로 터널을 만들 때 이 대퇴 부착부에서 다 훼손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를 최대한 보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앞쪽에서 최대한 보존시키면서 뒤쪽에서 좀 터널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아웃사이드인 방식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만드는 방식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에서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후방에서 삽입구를 만든 상태에서 뒤쪽을 보면서 해부학적 위치를 잡고 보시는 것처럼 밖에서 안으로 뚫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사이드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술하는 의사는 거의 없죠. 그냥 이 앞쪽에서 보면서 포인트 잡고 뚫어주는 방식으로 대부분 사용하는데, 이런 난이도 있는 수술은 하는 경우가 잔존인대를 살리는 경우에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식건을 통과시켜 놓으면 이 뒤쪽에서 보는 것처럼 이식건이 삽입이 돼 있고 앞쪽에서는 전방 십자인대 남아있던 거 다 살아있죠. 이렇게 보면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거의 정상 모양입니다. 앞쪽에서 남아있는 인대들 다 살려놓고 뒤쪽에서 터널을 뚫어서 이식건을 삽입했기 때문에 이런 남아있는 인대와 새로 삽입된 힘줄이 엉겨 붙으면서 좀 꽤 질이 좋은 십자인대로 생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웃사이드인 방식을 하는 경우에는 잔존인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방식으로 할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밖에서 안으로 뚫어준 상태에서 이식건을 삽입할 때는 이식건이 터널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꺾이는 각도가 심합니다. 이는 이식건하고 뼈 사이에서의 마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보시면은 이 터널은 잘 뚫어놨어도 이식건의 꺾임이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정을 할 때 왼쪽을 보시면 앞쪽으로 굉장히 당겨지는 힘을 받죠. 그렇게 되면 정작 터널 안에는 이식건이 고정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빈 공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웃사이드인 수술 방식이 정확하다, 많이 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대 생착에서는 좀 불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웃사이드 방식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쉬운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려운 방식으로 응용을 할 때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전내측 삽입구를 통한 방식입니다. 아까도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 대륙을 봤을 때 십자인대 수술 방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전내측 삽입구를 통한 방식은 전내측 삽입구를 통해서 말 그대로 안에서 바깥으로 뚫어주는 수술인데, 이 수술의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해부학적 위치라고 하면 이 전내측 삽입구 이쯤에서 이런 식으로 뚫어주게 되는데, 이렇게 뒷방향으로 뚫다 보면 터널이 굉장히 짧아지고 뒷벽이 깨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뚫어주는 방향이 뒤쪽으로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수술할 때 무릎을 이렇게 과하게 굽힌 상태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시야가 굉장히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식염수의 이런 압력으로 시야를 확보해서 수술을 하는데,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는 이 식염수가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압력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시야에 방해를 받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전내측에서 터널을 만들 때 해부학적 위치로 갈 때 이렇게 뒤쪽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앞쪽으로 휘어지게끔 이렇게 터널을 만드는 방식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휘어지는 가이드핀과 확공기를 이용한 변형된 전내측 삽입구를 통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휘어지지 않는 강한 강성의 핀을 그대로 사용하면 우리가 방향을 조절할 수 없고 그냥 그 방향 설정된 대로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터널이 굉장히 짧아지고 뒷벽 깨질 위험성이 높은데, 휘어지는 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주면 터널 길이도 길게 확보가 되고 터널이 깨질 위험도 적죠. 터널 길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터널 안에 이식건이 삽입을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20mm 정도 이하로 터널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작 터널 안에 이식건이 삽입되는 그 길이가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술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십자인대 파열된 것을 확인을 한 후에 정리를 하고 나서 대퇴 터널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죠. 해부학적 위치를 잡고 여기에다가 휘어지는 핀을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터널을 넓혀줘야 되는데 이 가이드를 잘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휘어지는 핀을 사용해서 가이드를 잘 잡고 하면은 좀 길이가 넓게 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가이드 핀을 따라서 터널을 넓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확공기도 당연히 유연한 재질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는 확공기를 사용해서 터널을 넓혀줍니다.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확공기를 사용해서 하면 충분한 길이 터널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뒷벽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터널 안에다가 이식건을 삽입해서 고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CT 찍어보면 꽤 정확한 위치로 생성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MRI 상으로 봐도 원래 전방 십자인대처럼 재건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의 단점은 고가의 장비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휘어지는 가이드 핀이나 확공기는 특수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꽤 비쌉니다. 이렇게 기구들을 다 세팅을 하려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이 드는 장비인데, 이 장비들을 쓴다고 해서 환자들에게 추가로 비용되는 부담은 없습니다. 이거는 수술할 때 쓰이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그냥 의사의 선택에 의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장비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수술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장비를 써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고가의 장비를 쓰는 부담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이드핀이나 휘어지는 확공기는 자주 쓰다 보면은 부러지거나 마모가 되기 때문에 또 자주 갈아줘야 되죠. 그러면 이 갈 때는 소모성으로 한 몇십만 원 이상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추가되는 비용은 없죠. 왜냐하면 환자분 몸에 삽입되거나 이런 기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방법에서 가장 좋은 방법 딱 하나 고를 수는 없고, 환자의 상태나 의사가 선호하는 수술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의사가 가장 정확하게 자신감을 갖고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 최고의 수술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본인이 잘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이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도 수술 방법을 바꾸어 가면서 수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수술 방법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수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이식권 논쟁. 동종권이 더 좋냐, 자가권이 더 좋냐, 자가권과 동종권의 장단점은 무엇이냐. 이 부분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병원 돌아다니면서 얻는 지식도 많고 인터넷 카페에서 얻는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보들이 다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동종권은 우리가 잊을만 하면 뉴스에서 자주 보곤 하죠. 동종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자 몸에 바로 삽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오른쪽 그림 보는 것처럼 사체에서 기증받은 조직을 그냥 얼려서 보관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사용을 하려면 이런 이식제를 녹인 다음에 환자분 터널이나 길이에 맞게 이것을 다듬어서 삽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식권을 제대로 다듬을 수 있는 사람이 병원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이식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의사가 할 수 없는 것이, 의사가 하는 부분은 터널을 정확하게 만들고 수술의 주된 과정을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하는 동안에 옆에서 이식권을 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사가 터널까지 다 뚫고 모든 과정을 하면서 이식권을 다듬는다고 하는 것은 수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감염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분담해서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 우리가 접하게 되는 내용은 이 이식권을 판매하는 업체 직원이 와서 이식권을 다듬어 주거나 수술 보조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이식권을 다듬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게 왜 힘드냐? 저는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1년에 한 300예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다른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1년에 50건, 100건 이렇게 넘게 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술을 하기 위해서 과연 이식권을 다듬기 위한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게 쉽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건국대병원에는 이식권을 다듬을 수 있는 전문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스승님께서 건국대병원 계실 때 EBS 명의에 출연했던 영상인데, 이때 전방십자인대 분야를 소개할 때 이식권을 다듬을 수 있는 전문 간호사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식권을 다듬는다는 것은 1mm 간격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전문적으로 몇 년 이상 해온 사람만이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식 전문팀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수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제가 자부하건대 건국대병원이 거의 전국에서 유일할 정도로 이런 이식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가건과 동종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가건의 종류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대퇴사두건, 허벅지 앞쪽에서 슬개골하고 같이 떼는 경우도 있고, 슬개골을 안 떼고 힘줄만 떼는 경우도 있죠. 슬개건을 포함해서 경골 결절 부분에서 슬개건을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슬건이라고 해서 햄스트링 힘줄을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종골은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뼈가 붙어있는 슬개건도 있고 아킬레스건도 있고 이런 다양한 힘줄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가건을 선호하는데, 그래도 동종건을 사용해야 될 때는 선호하는 동종건이 따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퇴사두건인데, 대퇴사두건의 장점은 이런 식으로 슬개골이 함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에서 떼는 뼈보다는 굉장히 강도가 강하죠. 이런 강한 슬개골을 얻을 수 있으면서 두께도 충분하고 길이도 충분한 이식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증자들의 이런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아킬레스건을 사용했을 때 보면은 뼈가 단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뼈를 삽입했을 때 으스러지는 경우가 있었고, 또 뼈랑 힘줄 사이에서 노화된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아킬레스건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종건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대퇴사두건을 사용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기증되는 조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공조직은행에서 보관되어 있던 이런 동종건 대퇴사두건을 제가 거의 다 사용했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남아있던 한 개의 동종건도 제가 얼마 전에 수술했던 환자분에게 사용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분들이 이런 이식권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온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환자분이 질문지를 갖고 온 적이 있어서 한번 사진으로 찍어서 저도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던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이 질문사항들을 갖고 옵니다. 이식권 관련해서는 2번, 3번이 주된 내용이 되겠는데, 자가건 예정인데 햄스트링 한 가닥 사용 시 2번 접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약하다는 의사님들의 의견. 다른 병원도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다른 병원 의사들의 소견도 듣고 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의사들 중에서도 조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도 깨달을 때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3번은 햄스트링 채취 후에 빈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자연 치유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과연 맞냐? 자가건을 뗐을 때 본인 몸에 무리가 안 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2016년에 논문에 발표된 것이고 아시아권 베스트 닥터 10인을 설문했을 때 자가권은 10명, 동종권 사용은 없었습니다. 2020년에 스승님과 제가 우리나라 대학병원 교수님들 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약 80%가 자가권 중에서 햄스트링이고 나머지 10%가 대퇴사두건과 슬개건입니다. 그리고 동종권 사용은 한 10% 정도. 그럼 자가권이 월등하게 많고 자가권 중에서는 햄스트링이 대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국제적인 경향은 어떨까? 우리나라만 자가권 많이 쓰고 자가권 중에서는 햄스트링을 많이 쓰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에 발표됐던 시장 조사인데 햄스트링 자가권이 가장 많았고 자가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8, 90% 이상 되죠. 동종권 비율은 한 4%였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들 분포를 보면 북미권, 유럽, 아시아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18년에 보고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가권 사용에서의 비율을 본 것인데 햄스트링 자가권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햄스트링 건 사용이고 빨간색이 슬개건입니다. 햄스트링 사용이 압도적으로 높고 다만 미국에서는 슬개건 사용도 꽤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나서 여러 나라들에서의 압도적인 이식권은 햄스트링 자가권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또 조사를 보겠습니다. 여러 대륙에서의 설문을 한 것인데 아시아, 남미, 유럽, 아프리카에서 햄스트링 자가권 사용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만 아까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에서는 슬개건 사용이 자가 햄스트링건보다 살짝 높습니다. 알로라고 써져 있는 게 동종권인데 동종권 사용 비율을 보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동종권 사용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학병원 교수들은 왜 자가권을 더 선호할까? 세계적으로 의사들이 왜 자가권을 더 선호할까?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식권의 강도를 봤을 때 동종권하고 자가권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감염 확률에서는 동종권이 좀 높고 지연 면역 거부 확률 동종권이 좀 높습니다. 재손상 후 자가 회복하는 능력은 자가권이 더 뛰어납니다. 자가 인대화도 자가권이 더 뛰어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자가권은 그냥 본인 몸에서 떼어내니까 따로 비용이 들지가 않죠. 동종권은 한 100만 원 초반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자가권이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죠. 환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가 인대화라고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식권은 힘줄을 이식을 해주는 수술입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근데 힘줄을 이식한 상태에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힘줄이 한번 녹으면서 인대처럼 변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자가 인대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종권은 방사선 조사를 해서 소독한 콜라겐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가권은 어느 정도는 자기 세포들이 살아있는 그런 생생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을 넣었을 때 본인 세포들이 찾으러오는 이런 자가 인대화 과정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종권은 보관하는 과정에서 강한 방사선을 한번 쬐기 때문에 물성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세포들은 없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 덩어리가 들어가서 콜라겐이 녹으면서 본인 세포들이 찾으러 오는 과정으로 인대처럼 변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힘줄이 인대로 변화하는 생착이 중요한 건데 인대 생착을 잘 시킨다는 것은 결국엔 재파열을 줄이는 것이죠.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이식권 실패의 통계를 봤을 때 자가권보다 동종권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헌마다 다르긴 한데 더 높은 경우도 있고 비슷하다는 문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로 분석하는 논문들은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여러 문헌들을 통계를 내서 발표하는 논문들을 주로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최근에 나온 메타 분석에서도 자가건보다 방사선 처리된 동종건이 더 실패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어떤 논문에서 자가건하고 동종건의 실패 확률이 비슷하다고 하는 논문들도 있는데 그건 논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동종건을 처리할 때 방사선을 쬐은 것인지 안 쬐은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방사선 처리된 것은 물성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좀 들어갔을 때 인대와 가정이나 이런 데도 분리하고 좀 재발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동종건은 거의 다 방사선 처리된 동종건입니다. 그리고 자가건을 뗐을 때 우리가 8mm 이상 두께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동종건을 믹스해서 혼합건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가건하고 혼합건을 사용했을 때 실패 확률은 어떨까 보면 자가건하고 혼합건은 거의 비슷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자가건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메타 분석을 볼 때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가건을 사용했을 때의 그 결과이고 이 오른쪽은 혼합건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인데 아무래도 이 경향성이 이 자가건 쪽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분들이 논문도 많이 찾아보시거든요. 메타 분석 논문을 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래프만 보고 어느 쪽에 치우친 경향으로 나타나는지만 보면 됩니다. 이거는 통계학적 지식 없어도 그냥 이런 그래프 상에서 어느 쪽의 경향성이 더 우세한지 이걸 보면 그냥 대략적으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환자 질문지에서 햄스트링 자가건을 그럼 한 가닥 뗐을 때랑 두 가닥 뗐을 때 한 가닥 떼는 게 과연 더 불리한 것이냐. 제가 이거는 의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햄스트링 한 가닥을 뗀다는 것은 비교적 좀 두꺼운 반건양건 하나를 뗀다는 것이고 두 가닥을 뗀다는 것은 반건양건하고 그것보다는 길이와 두께가 좀 짧고 얇은 박건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햄스트링 자가건을 다듬을 때는 두 번 접어서 4겹으로 만듭니다. 그럼 반건양건을 한 번 접고 또 한 번 접어서 4겹으로 만드는 거랑 박건을 섞어서 반건양건과 박건을 한 번 접고 4겹을 만드는 거랑 어느 것이 더 두껍고 튼튼할지 이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학적인 센스가 있으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두꺼운 거를 2번 접었을 때 4겹으로 만들었을 때 더 두껍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길이는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를 비교해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초록색 선이 4겹의 햄스트링 자가건 한 가닥 뗐을 때고 이 하늘색 선이 2가닥 뗐을 때입니다. 이 최고 강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햄스트링 한 가닥을 떼는 게 2가닥 뗐을 때보다 더 약하다는 이런 생각, 오해를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죠. 그럼 길이가 한 가닥 뗐을 때 짧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 수술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터널을 삽입을 할 때 대퇴 터널 한 20에서 25mm 정도에서의 이식권 삽입이 이루어지고 관절 내에서의 이 중요한 인대 부분은 한 2.5에서 3c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자가건 햄스트링 한 가닥으로 이식권을 만들면은 길이가 보통 6에서 7cm 정도 나오는데 7cm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경골 부분에서는 한 1.5에서 2cm 정도 걸리게 되는데 이렇게 길게 해서 녹는 나사를 삽입하나 조금 짧은 상태에서 녹는 나사를 삽입하나 경골에서는 이식권의 생착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터널 안에 녹는 나사가 거의 다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 터널 안에 이식권이 좀 짧게 물려 있어도 충분히 다 고정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두께를 더 잘 얻을 수 있는 한 가닥의 햄스트링으로 웬만하면 사용하려는 것이고 길이가 좀 짧으면 뭐 하나 더 떼서 2가닥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연구 결과를 봤을 때는 한 가닥을 쓰건 2가닥을 쓰건 한 가닥 썼을 때 길이는 짧을 수 있으나 길이 짧았어도 MRI 상에서 인대와 과정 생착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연구들 봐도 수술을 하고 나서 결과가 한 가닥 됐을 때랑 두 가닥 됐을 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가닥이 더 튼튼할 것 같구나, 그런 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햄스트링 한 가닥 떼는 방법을 해드리면 반건형건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채취를 합니다. 20건을 다듬고, 20건을 다듬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건 전문 간호사 선생님들이 해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긴 반건형건을 얻고 나서 이것을 한번 자른 후에 두 개로 만들고 이것을 한번 접으면 4겹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길이는 한 6에서 8cm 정도, 두께는 한 8에서 9mm 정도의 20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건을 삽입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mm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했을 때 8mm 미만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동종건을 혼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햄스트링 채취 후에 근력 저하가 뚜렷하게 있을까? 우리가 뒤쪽 햄스트링 근육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햄스트링 근육 구성을 보면 약간 중간 정도 굵기의 반건형건이 있고 안쪽과 바깥쪽으로 넓적한 햄스트링 근육들이 있습니다. 반막양건하고 대퇴 이두건이라는 이런 근육 덩어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반건형건 하나 채취해도 이 두 가지 큰 근육들이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햄스트링 전체적인 그런 파워를 봤을 때 뚜렷한 저하가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건 아주 오래된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인데, 보시면은 이 최대 파워치를 봤을 때 햄스트링 한 가닥을 떼도 결국에는 보상작용에 의해서, 즉 남아있는 큰 덩어리들의 햄스트링 근육들에 의해서 최대 파워는 다 유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햄스트링 근력이 떨어진다.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햄스트링을 뗐을 때 어느 정도 70~80%는 재생이 돼요. 재생이 된다는 데는 가설이 한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도마뱀 꼬리를 잘랐을 때 그 끝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런 재생론이랑, 두 번째 가설은 채취한 부위에서 피가 차오르고 거기서 혈종이 생기면서 거기에 세포들이 모여들면서 새롭게 힘줄을 만들어낸다. 이런 가설들이 있죠. 또 이런 가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기전에 의해서 햄스트링 자하건은 어느 정도 재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자가건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로 햄스트링건을 많이 설명드렸죠. 이 재수술 분야에서는 자가 대퇴사두건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하는 분들은 사연이 많습니다. 수술을 한 번 하고 나서 실패를 해서 또 다음 수술하고 나서 또 다른 문제로 해서 3번, 4번, 심지어 5번까지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이에서 연골판도 많이 찢어지고 없어져서 연골판 이식이나 연골 재생술까지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고의 난제를 풀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저와 같이 전방 십자인대 한 우물만 파고 있는 의사들의 그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통계를 보면 한 해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인구는 한 4만 명 이상 되죠. 이 4만 명이 다 수술하는 건 아닐지라도 이 흐름을 봤을 때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고, 그럼 전방 십자인대 수술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수술도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하는 분들은 다양한 서사를 갖고 있다. 20대 초반 남성인데 총 4번의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 스승님께 한번 수술을 받고 재파열이 돼서 제가 다시 재수술을 했습니다. 스승님이 수술하실 때 이 무릎의 이완성이 강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고 나서도 다시 인대가 늘어지면서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서의 마모성 파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또 MRI를 지켜봤더니 마모가 더 진행이 돼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터널도 굉장히 넓어져 있죠. 이럴 때는 3번째 수술을 할 때 한 번에 못 합니다. 터널 넓어진 것을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한 번, 2번 수술을 받다 보면 전방 십자인대 문제뿐만 아니고 무릎 주변의 인대도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해측 인대 부분이나 후해측 인대 부분에서의 그런 불안정성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 이식을 하러 들어가 봤을 때 보면은 후회측 공간인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정도의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줘서 봤을 때 이렇게까지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후회측 불안정성이 있다고 하면 전방 십자인대 수술 하나만으로는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후회측인대 재건술을 하는데, 그건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는 후회측인대 재건술을 하면서 뼈 이식을 같이 해주는 것이죠. 뼈 이식을 하고 나서 자가 대퇴 사두근을 이용한 이식건 삽입술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뼈와 힘줄이 같이 있기 때문에 터널 막아놓은 대로 구멍을 다시 뚫고 뼈랑 금속 나사로 고정을 하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CT를 보면 음영이 그래도 주변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뼈 이식을 하고 났어도 주변의 뼈 상태와 완전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 약하기 때문에 또 구멍을 뚫고 삽입을 하면 다시 넓어질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례는 우리가 외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간간히 있고, 저는 그래도 꽤 많이 접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특정 병원들을 많이 찾아오죠. 특정 의사를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 환자를 많이 보는 편이고, 이런 환자들이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을 접할 때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 문헌들에서 봤을 때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술기상의 오류입니다. 물론 수술을 아무리 잘 해놨어도 생착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물학적 요인들도 있기는 있지만, 많은 비율에서는 이전 터널 위치가 잘못됐거나 함으로 인해서 파열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술기상의 오류가 있으면 술기상의 오류를 다시 잡아주면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파열이 됐다고 해서 꼭 절망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술기상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무조건 3D CT로 터널 위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냥 MRI 상으로 우리가 수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CT로 터널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터널이 넓어졌는지 안 넓어졌는지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좋은 터널 위치라고 하면 대퇴골의 이런 뒤 훅면에서 선을 이어 그었을 때 여기에서 뒤쪽으로 가는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이 좋은 수술 위치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러면 이 위에 그림들 보면은 좌측 보면은 이 선 다 벗어나 있죠. 이 빨간색 표시해 놓은 분들이 재수술을 할 당시의 3D CT 찍었을 때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수술할 때는 이런 검정색 위치로 다시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서 터널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이 환자는 첫 수술할 때 십자인대가 해부학적 위치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불편감이나 기능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런 환자분들은 재수술을 해서 터널 위치 바로 잡고 인대 생착 잘 시켜놓으면 오히려 재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첫 수술보다 결과가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을 할 때 저만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가서 DW 룰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수술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재수술할 때 환자분들이 제일 신경 쓰인 것은 과연 본인이 한 번의 수술이 가능한지, 두 번에 걸쳐서 가능한지. 두 번에 걸친다는 것은 뼈 터널이 넓어져 있으니까 터널을 메꾸고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재수술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럼 한 번에 수술하는 경우는 이전 수술이 아직 위치가 벗어났을 때 새로 뚫으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터널 상태가 비교적 괜찮을 때, 터널 위치가 괜찮으면 그냥 또 그 터널 그대로 사용해도 되니까 그때도 한 번에 수술 가능하죠. 근데 두 단계로 나눠서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뚫으려는 위치가 이전 터널하고 많이 겹치는 경우, 그러면 이전 터널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새롭게 터널을 뚫으면 터널이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터널 확장이 심할 때,
뭐 12mm 기준 보는 사람도 있고 13mm 기준 보는 사람도 있고 14mm 기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수술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런 데에서는 술자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번에 수술 가능한 경우 다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 확장이 없으면서 이전 터널 위치가 나쁘지 않은 경우, 그러면 터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 8mm 뚫었다고 하면 한 9mm, 10mm 이 정도 뚫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때는 조금 튼튼하게 직경이 굵은 대퇴 사두건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터널 확장이 없으면서 이전 터널 위치가 안 좋은 경우, 이거는 이전 터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터널을 뚫기 때문에 우리가 뭐 9mm, 10mm까지의 이식건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때는 그냥 대퇴사두건을 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햄스트링 자가건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전에 햄스트링 썼으면은 그냥 자가건, 대퇴사두건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사용하는 경우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CT 찍어봤을 때 이 뒤 훗면을 기준점 봐서 앞쪽으로 벗어나 있죠. 검은색 부위에 다시 새롭게 터널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굉장히 수직 방향으로 대퇴 터널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이전 터널에는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그냥 녹는 나사나 뼈를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위치로 정확하게 잡아서 새로운 터널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빈 구멍 삽입할 때 사용하는 것은 강한 강도의 생체 흡수성 나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뼈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CT를 찍어보면 이전 터널 위치 앞쪽에 벗어나 있던 거에 뒤쪽으로 정확한 위치로 터널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전 터널 간섭 없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첫 수술보다 결과가 더 좋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MRI 찍어봐도 정상 모양의 전방 십자인대로 재건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한 번에 수술하는 경우의 수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 십자인대 파열된 상태 확인하는데 이전에 나사 고정된 위치를 확인합니다. 굉장히 수직 방향으로 좀 벗어나 있죠. 여기에는 빈 공간으로 그냥 두 개는 모아서 생체 흡수성 나사로 튼튼하게 박아둡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위치, 정확한 위치로 터널을 잡는 것이죠. 이렇게 터널을 잡을 때 휘어지는 핀과 리머를 이용해서 전내측 삽입구를 통한 술식으로 재건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새롭게 터널을 만들어서 이식건을 삽입하면은 이전 터널하고 중첩 없이 아주 견고한 터널로 이식건을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T를 찍어 봤을 때 우리가 이전 터널 위치 보는 것도 중요한데, 엑스레이 상으로 봐도 딱 보면 이렇게 수직 방향 위치로 오면은 CT를 안 찍어도 어느 정도 위치를 좀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직 터널로 위치가 돼 있으면 이 기존 터널 위치가 원래 정상적인 전방 십자인대 부착부보다는 많이 앞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뚫어주면은 새로운 정확한 위치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 경우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CT를 봤을 때 터널이 중첩이 될 수 있고 터널이 넓어져 있을 때, 한 터널이 13mm 이상 있을 때 우선 1차적으로 뼈 이식을 합니다. 뼈 이식을 할 때 자기 뼈에서 떼는 거가 제일 좋긴 한데 자기 뼈에서 떼봤자 그 충분한 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많이 불편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동종 대퇴골두 이 큰 뼈 덩어리를 사용합니다. 이 뼈 덩어리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여러 조각을 만들고 이 조각들을 빈 공간에 삽입을 하는 것이죠. 그럼 CT를 찍어보면 이렇게 터널이 넓어져 있던 상태에서 터널이 꽉꽉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터널을 유압시키고 나서 다시 터널을 뚫었을 때 터널 확장의 위험성은 없는가? 물론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확장 위험성을 낮추고 인대 생착을 잘 시키려면 어느 힘줄을 쓰는 것이 유리한가? 이전 뼈 이식된 터널을 다시 뚫고 그 터널에 삽입할 때는 아무래도 뼈를 같이 삽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자가건에서 햄스트링건보다는
뼈를 같이 뗄 수 있는 대퇴사두건 혹은 슬개건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저는 주로 대퇴사두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슬개건은 뼈를 양쪽에서 뗄 수 있어서 유리하지만 뼈를 2개나 떼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통증이 좀 있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퇴사두건을 더 선호합니다. 대퇴사두건 채취하는 방식 영상으로 만들어 본 것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슬개골 위쪽에서 한 2-3cm 이 정도 절개를 합니다. 표시를 해서 대퇴사두건을 선택적으로 박리를 하죠. 그래서 이 힘줄을 뗄 수 있도록 주변이랑 박리를 시켜놓고 이 대퇴사두건만 선택적으로 떼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구도 꽤 비용이 비싼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갖고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대퇴사두건을 박리를 해서 떼어내고 힘줄을 확보한 다음에 힘줄에 붙어 있는 뼈를 같이 채취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절골을 해서 뼈를 떼어냅니다. 그러면 슬개골과 힘줄을 같이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충분히 한 10mm 정도 두꺼운 힘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대략적으로 1.5에서 2.5cm 정도의 뼈 조직도 같이 붙어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퇴사두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대퇴 터널에 고정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뼈와 같이 채취된 대퇴사두건을 대퇴 터널에 삽입을 해주게 되는데, 터널에 삽입한 후에 금속 나사로 튼튼하게 고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면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이 되고 터널이 넓어질 위험성을 줄여주는 거겠죠. 그러면 뼈 이식을 하고 나서 다시 뚫어놓은 터널에 이런 힘줄 조직만을 삽입했을 때랑 뼈 조직을 삽입해서 금속 나사로 강하게 고정했을 때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뼈와 금속 나사로 고정을 해놓은 게 더 터널 확장의 위험성도 줄이고 튼튼한 고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뼈 고정을 하고 나서 CT를 보면 터널 안에 뼈랑 금속 나사가 같이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고정을 얻은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CT 찍어보면 금속 나사 그 뒤편으로 이식건이 삽입되어 있는데, 그 뒤 후벽면을 봤을 때 이어지는 선을 그어주었을 때 금속 나사 있는 부분은 조금 앞쪽에 위치할지라도 실제 이식건은 뒤쪽 방향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로 이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연구 결과를 봤을 때 과연 재수술에서는 자가건이 동종건보다 더 장점이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수술에서도 자가건의 장점이 동종건보다 더 많다고 말씀드렸죠. 재수술에서는 인대 생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자가건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 분석 논문 봐도 자가건 쪽에서 확실하게 더 우세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컨클루전에서 번역을 안 했지만 영문 그대로 읽어보면 자가건이 확실하게 재파열 위험을 높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건 중에서는 자가 대퇴사두건과 햄스트링건을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자가 대퇴사두건의 실패 확률이 더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재수술함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 분석하고 정확하게 턴을 만들고 튼튼한 힘줄을 써서 고정하면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반 손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램프 병변이라고 해서 안쪽 연골판 뒤쪽이 찢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램프라는 것은 이렇게 경사진 길을 의미합니다. 그냥 무릎을 편 상태에서는 이 같은 층을 유지하다가 굽히는 상태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램프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램프 병변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연골판 파열이 더 악화될 수가 있고 결국 관절염도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빈도를 보면 위험 요인 봤을 때 남성 30대 이하 연령, 그다음에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하는 경우, 만성 손상인 경우.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할 때는 확실하게 램프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불안정성이 얼마나 있느냐인데 회전 불안정성을 보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방 십자인대가 없으면 경골이 앞으로 밀리는 것뿐만 아니고 회전하면서 불안정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전회측 복합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방에서 마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거리는 이런 회전 불안정성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심하게 나타나면 전회측인대 재건수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이런 3차원적인 개념이 필요한데 관절에서 한 가운데 있는 전방 십자인대 하나가 잡아주는 거랑 관절 외측에서 전회측인대 구조물이 잡아주는 거랑은 이 회전 불안정성을 잡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겠죠. 전방 십자인대는 아무래도 축이 가운데이다 보니까 지렛대 원리를 생각했을 때는 이 밖에서 도는 거를 충분히 잡아줄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지렛대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안쪽에 축이 있는 것을 봤을 때 바깥쪽으로 길게 분포하고 있는 전회측인대를 잡았을 때 더 회전 불안정성을 조금 효율적으로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이 결론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서는 전회측인대 재건수를 같이 시행을 하는 것이죠. 간혹 환자분들 보면은 전회측인대가 과연 있는 것인가, 전회측인대 본인이 파열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문헌들 결과를 봤을 때 요즘 내려진 결론은 전회측인대는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이 회전 불안정성을 잡아주는 주요한 구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분들의 전회측인대가 파열이 됐건 안 됐건 회전 불안정성을 체크를 했을 때 이 회전 불안정성이 확연하다면 전회측인대 재건수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려진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회측인대 재건수는 잔존 회전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인데 재수술 때는 이런 잔존 회전 불안정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을 막기 위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요즘 트렌드는 전회측인대 재건수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합니다. 그럼 7번째 항목에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이 들어있죠.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 시 전회측인대 재건술은 보시는 것처럼 무릎 외측에서 대퇴골과 경골의 터널을 만들고 해부학적 위치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힘줄을 삽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발표했던 연구인데 저는 전회측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꽤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고 10년 전에는 아직 우리나라에 전회측인대 재건술이 그렇게 유행하던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에 발표했던 연구인데 120회 이상 인용이 돼서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의 이 연구로 선정이 되었었고 그래서 저는 전방 십자인대 분야에서 전회측인대 재건술에서도 좀 경험을 많이 갖고 있고 연구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하실 것이 있습니다.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전방 십자인대도 없고 무릎이 많이 흔들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이에 또 연골 망가지고 연골판이 찢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하기 전에 뼈 이식을 할 때 전회측 불안정성이 있는지 후회측 불안정성이 있는지를 보고 심하다고 하면 전회측인대 재건술이나 후회측인대 재건술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전방 십자인대 불안정성이 있었던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골판도 많이 찢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뼈 이식만 하고 봉합만 하면은 또 흔들거리는 거 있어서 연골판 다시 찢어질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전회측인대 재건술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재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이렇게 찢어져 있던 연골판이 이 전회측인대를 해놓고 어느 정도 좀 불안정감이 잡음으로 인해서 연골판이 잘 치유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주 드물게 후회측 손상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수술 때는 많지는 않은데 재수술을 할 때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회측 공간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이 환자가 과연 전회측인대 재건술을 해야 되는 환자인지 후회측인대 재건술을 해야 되는 환자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원래 후회측인대 손상은 보시는 것처럼 후방 십자인대 파열 시에 경골이 뒤로 밀릴 때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일어나면서 이 후회측 구조물도 같이 늘어나서 발생하는 것인데 우리가 원래 생각했을 때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 시에는 이런 기전으로 잘 손상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경험으로 해보니까 전방 십자인대가 만성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2번, 3번 수술하시는 경우에서는 후회측 공간이 많이 벌어지면서 후회측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마취한 상태에서 흔들어 보면 이건 좀 심한 상태이긴 한데 후회측 불안정성이 명백하게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전회측인대 재건술 대신에 후회측인대 재건술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뼈 이식을 하면서 후회측인대 재건술을 하는데 후회측인대 재건술은 후회측에 있는 구조물들을 이런 식으로 팔자 모양으로 힘줄을 삽입해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골과 대퇴골의 터널을 만들고 힘줄을 팔자 모양으로 삽입을 하는 것이죠.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수술부터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까지 다양한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최대한 환자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린 것이니까 영상을 여러 번 보시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이었습니다.